네, 그럼 북한 핵실험에 대해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는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영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는 새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핵심 내용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네, 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추미애 대표 연설 내용 핵심, 북한과의 대화, 여기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 북한과의 대화의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북한과의 대화 이거가 아니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미 6.25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이건 북한 정권도 해야 될 일이다. 이게 더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꾸 북미 대화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북미 대화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휴전 협정 조인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어쨌든 현실이 그러다 보니 북한은 자꾸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법적인 국제법적인 지위가 없으니까 미국하고 대화해서 이제 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거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싫죠. 저도 싫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네. 미국하고 북한의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서 어쨌든 위험할수록 더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도 해야 된다. 이게 메시지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지만 북한과 미국의 동시에 특사를 파견하자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할 얘기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모든 국민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대화에 방점을 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추미애 대표께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그 여당의 대표로서 부담감은 있겠지만 이제는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끊임없이 북한과의 대화, 유화책을 주장해 왔었는데 네. 그 결과물은 아시다시피 어제 수소폭탄이라는 것을 터뜨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답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100일 정권 출범한 지 100일 때 얘기하셨던 레드라인을 북한에서는 아예 코웃음 치면서 그걸 더 나가서 수소폭탄을 이제 탑재할 수 있는 ICBM을 얘기를 하면서 이젠 대한민국과 한국 정부하고는 대화를 하기 싫다. 네. 이런 얘기를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특사를 파견한다?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응답조차도 못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특사를 보낸다고 얘기를 했다고 특사가 갈까요? 미국이 지금 어제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에 네.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중재하겠다는 그 말을 믿고 과연 거기에 따라와 줄까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런 그 요지의 생각을 다른 야당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 연설 내용을 듣고요. 야당에서 반발하면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만 골몰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추미애 대표 당시 발언 내용과 그리고 야당의 반발 상황을 간략하게 보셨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역할을 또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당이 반발한 이유 중에 또 하나를 보면 추미애 대표 내용 중에요. 왜 한반도 문제에서 야당은 정부만 몰아세우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추미애 대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또 야당은 반발하고 그게 그냥 우리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른 모든 사안은 뭐 때로 정쟁도 할 수 있고 각 당의 목표에 따라 뭐 계속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외교, 국방, 안보 분야, 이 분야에 있어서는 좀 초당적인 대처와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식이 추미애 대표님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뭐 또 야당은 야당대로 뭐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은 저렇게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특사를 파견해 보자는 어떻게든 대화를 좀 해보자는 생각부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까지 모든 안이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모든 안을 서로 상대방이 낸 안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게 다 순기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 채택 가능한 안만 채택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통 분모들을 모아가서 공동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안을 꺼내놓고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위원님께는 이거 좀 더 여쭤볼게요. 추미애 대표 발언 내용 중에요. 네. 이전 정권에서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지 않았냐. 그리고 왜 이제 와서 한반도 긴장을 탓하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요. 12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도 방점을 뒀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북한은 더 이상 대화로서만 해서는 뭔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드도 기억해 보시면요. 정부에서는 그때 처음에 반대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고 사실 아까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전술핵 배치 같은 내용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물론 여당의 뭐 전반적인 분위기라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실. 근데 대화에 있어서만큼 아까 추미애 대표께서 연설 도중에 왜 야당은 여당을 정부를 몰아세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난 4개월 동안 계속 지켜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말을 아껴온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어난 일을 보면은 더 이상 이건 대화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님께서도 이제는 청와대에 직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직원, 그 참모들로 하여금 좋은 정책을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네,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전술핵 배치를 저희가 뭐 논의하겠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저는 지금 상황이 모든 안이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의 진위를 들어보자. 이런 정도의 얘기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굉장히 강한 제재를 국제적으로 해나가자. 그런 강한 제재라는 게 뻔하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건 뭐 한 두세 가지이잖아요.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유 공급 중단이 있을 수 있고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 중단 뭐 있을 수 있고 여러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경우의 수들이 정말 강력한 제재 수단이고 핵심은 중국이 이걸 받아들이겠냐.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이 이제 수소폭탄 비슷한 실험까지 하고 나니 뭐 겉으로는 뭐 비난할 수 있지만 과연 중국의 속내가 뭐냐. 여기에 이제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인데요. 지금 늘 일본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꾀하고 있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술핵 배치를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은 이게 이제 비핵화 선언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핵 도미노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속 시원하게 북한이 핵무장?
그럼 우리도 전술핵 들여오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일부 좀 완화된다면 우리도 핵 만들자.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요. 이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보고 나서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정상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이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자,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아까 전술핵 배치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발언의 기조를 보면 정부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 거기에 군사 옵션이 들어가 있냐. 네. 지금 이제 이것까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국제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들, 제가 좀 아까 얘기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원유 공급 중단이나 그에 준하는 것들, 네. 이 부분은 중국이 결심을 같이 해줘야 되는 일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술핵 배치에 관해서는 지금 우려되는 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태도입니다. 그건. 네. 왜냐하면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한다면 1991년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바로 전에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그 북한의 비핵화 선언, 이거 북한이 어긴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미국과 공조해서 계속 온 건데 그 근본이 깨지면서 동시에 핵 확산 금지 정책이 미국으로서 깨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지만 감성적으로는 우리도 강한 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아주 중요한 한쪽은 제재의 길목에 한쪽은 우리의 무장의 길목에 거기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다. 그래서 속시원히 대답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요.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해봤던 여러 가지 그 조치, 가능한 조치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너무 짧게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91년도에 전술핵이 한반도에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거의 근거는 북한이 그 당시에 제시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혹여라도 북한한테 우리가 그때부터 이미 속고 있는 게 아니었나. 북한이 이미 벌써 그 당시에 핵을 개발하고 핵을 배치하기 위해서 전술핵은 그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 한국에서 빼내게끔 한 그 작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속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뜻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그 이후에 했던 모든 북한들의 행동이 신뢰를 깨는 행동을 했지 신뢰를 만드는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술핵 배치가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말씀대로 전술핵 배치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것, 불려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미국과의 접촉을 물론 이것이 정부가 앞장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만약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민의 보호하는 입장에서 또 대변하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당으로서 정당으로서 미국과 접촉을 하고 이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오늘 나온 발언을 보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구성하자 야당이 호응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정이 좀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자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을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모이자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어디까지 이런 걸 테이블에 놓겠다라는 그 안까지도 나와야지만이 네.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네. 선후가 조금. 왜냐하면 이제 대화를 하기로 하면
그 후에 이제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협상이 되는 거고요. 우선은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놓고 무조건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다면 야당도 뭐 무조건 만나자 이렇게 호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네. 한 정당에서는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제안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화 이 제의는 그 야당 일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좀 받아들이셔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술핵 문제는 여전히 뭐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야당이지만 과거에 여당으로서 이제 인프라가 있잖아요.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건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술핵은 어쨌든 미국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세계 핵 확산 금지의 기본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서 북한의 그 행동과 관련해서 레드라인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정부의 앞으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환점이냐. 전환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레드라인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괌이나 이제 그 미군 기지,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를 되게 레드라인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레드라인의 임계점에 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도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심각한 고민의 결과가 어제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 나온 대통령의 워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과연 그 심각한 고민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요. 풀어가는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